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요청 테마 중 유비 인생 최대의 비극 이릉대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비가 대체 왜 이릉대전을 일으켰냐, 이릉대전 때문에 총나라 인재도 어마어마하게 잃고 나라의 국운이 결정적으로 기울었다 등등 얘기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거 왜 했냐, 또 소설 삼국지 연의만 보신 분들은 유비가 관우의 죽음에 이성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고 비난하기만 하시는데요. 상식적으로 유비 정도 되는 사람이, 물론 유비와 관우가 엄청나게 친했던 건 사실이나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으로 그런 엄청난 원정을 일으켰겠느냐. 친한 사람 잃었다고 그런 대원정 일으키는 감정적이고 허술한 사람이 맨손으로 황제까지 된다. 상식적으로 살면서 별의별 산전수전 다 겪은 유비가, 물론 관우의 죽음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 정도 슬픈 일이 살면서 없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오직 관우 때문이라는 건 유비라는 사람 그리고 당시 정세를 너무나도 모르는 이야기고, 관우 개인의 목숨이란 이유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삼국지 연의가 유비를 엄청난 스타로 만들어준 소설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맨손으로 황제가 된 대정객 유비를 과소평가하게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릉대전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일으킨 진짜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우가 위나라로 북벌 갔는데 여몽의 본거지 기습을 당해서 최종적으로 사망한 때가 219년 12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분노한 유비가 곧바로 복수전에 나섰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유비가 이릉대전을 출발한 건 221년 7월입니다. 즉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인 거죠.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후다닥 뛰쳐나간 건 아니고 꽤 사이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기간이 순수하게 이릉대전을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보낸 기간이냐, 아니면 그냥 다른 일들에 치이다 보니 흘러가 버린 시간이냐, 이건 좀 관점별로 의견들이 다르죠. 실제로 이 사이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합니다. 가장 큰 일은 유비가 황제가 되었다는 거죠. 황제가 된 이유는 조조 아들 조비가 한나라 황제를 패하고 황제 자리를 찬탈했기 때문인데요. 정사삼국지 선주전 220년 조비가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고쳐 황초라 했다. 이때 전해 듣기로 기존 한나라 황제가 해를 입었다 하니, 즉 조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에 유비는 발상하여 상복을 입고 시호를 주전해 효민 황제라 했다. 조비가 원래 있던 황제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요즘 말로 하면 루머죠. 당시 총나라 수뇌부가 이전 황제 헌제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진짜로 믿은 건지, 아니면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정치적 목적에 따라 모른 척했던 건지, 여하튼 이런 풍문 속에 유비는 주변 신하들의 권유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촉한이라는 건 구분상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그냥 당시에는 유비가 한나라 황제가 된 거죠. 정사 유비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신발을 팔고 자리 엮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생계를 위해 어머니와 함께 신발과 돗자리를 엮으면서 살아야만 했던 인물이 드디어 황제까지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사이 기간이 유비가 나름 분노 속에서도 냉정하게 오나라 정벌을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기간인지, 아니면 황제 되고 뭐하고 하면서 그냥 원정 준비는 철저히 못하고 정신없이 흘러가 버린 시간인지, 그건 나중에 또 소개드릴 실제 그 전황의 진행을 보면 실상을 알 수 있겠죠.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유비가 분노는 했어도 설마하니 진짜 손권을 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정사삼국지 유협전 위나라 황제 조비는 손권이 관우를 주살한 후 조칙을 내려 신하들에게 과연 유비가 관우를 위해 손권에게 복수하러 나설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총나라는 작은 나라일 뿐이며 명장으로는 오직 관우만 있었습니다. 관우가 죽고 군은 무너졌으며 나라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다시 출동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만 하였다. 그러나 오직 유엽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유엽, 유비는 반드시 손권을 칠 것입니다. 총나라가 비록 국토가 좁고 세력도 약하지만 유비에게는 위엄이 필요합니다. 온천하에 아직 자신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유비 관우는 군신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치 아버지 아들 관계처럼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 깊은 인연을 생각해 보았을 때 유비가 관우 복수전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위나라 다수 신료들이 못 칠 거다라고 예상한 이유는 칠 힘이 없다, 칠 능력 있는 사람도 없다 이런 거죠. 그러나 유협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칠 것이다. 유비라면 그런 예상입니다. 총나라 내에서도 역시 수많은 유비 신하들이 선권 공격에 부정적 의견을 표합니다. 좋은 별전, 조자룡, 지금 우리나라의 적은 위나라이지 선권 오나라가 아닙니다. 먼저 위를 멸하면 오는 저절로 복종에 올 것인즉 조조는 비록 죽었으나 그 아들 조비가 잔탈하였으니 의당 그들을 먼저 쳐야 합니다. 순서를 못 지켜 오히려 오를 친다면 그 순서의 잘못된 엇갈림은 추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자룡 정도 되는 사람 권이니까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정사삼국지 진밀전, 유비가 오를 정벌하려 하자 진밀은 천시 하늘의 때가 유리함이 없다고 진언하였으나 이 말을 하여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었다. 원정 반대한 신하를 아예 감옥에 가두기까지 한 유비였어요. 반대 의견은 입도 뻥끗 내지 마라 이런 시그널이죠. 결국 청나라 신하들은 입을 다뭅니다. 한간에는 이때 왜 그 똑똑하고 유비도 사랑하는 제갈량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유비는 황제에 오른 후 제갈량을 승상으로 임명합니다. 총나라 최고 브레인이 된 건데 법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성난 유비를 달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을 수가 있죠. 장비는 같이 성내고 있는 상태고 왜 적극 만류하지 않았냐? 어떤 의견에선 제갈량형 제갈근이라는 요소가 이야기되기도 하죠. 이 제갈근이 적국 오나라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괜히 오나라 정벌을 강하게 반대했다가 안 좋은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린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건 추측일 뿐이고요. 제갈량의 고향은 서주지만 기틀을 잡고 유비를 만난 게 형주니까 사실상 제2의 고향이 형주인데 그렇기에 형주 수복을 내심 바랬었다라는 추측도 있긴 한데요. 이 역시 추측이지요. 오히려 가까이에서 너무나 강력한 유비 의지를 봤기 때문에 반대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에 들이받아서 화를 입는 건 현명한 이가 택할 선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일지 그럼 대체 왜 유비는 신하를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강경하게 밀어붙인 건가? 유비가 정말 바보여서 그랬던 걸까?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소설 삼국지 연의가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사정을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유비여도 도저히 이 손권을 내버려두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관우 처형하고 난 이후에 손권이 무슨 일을 더 벌리냐면 유비가 처음부터 익주 주인이 아니었고 그 전에 유장이란 사람이 있었죠. 이 유장이 더 오랜 기간 유비에게 저항할 수 있었는데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조기 항복을 유비에게 합니다. 이에 유비도 유장을 살려주고 근데 그 이후에 전 지배자 유장을 익주에 계속 내버려두기는 그러니까 형주로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재물과 명목상의 지위 줘서 거기서 살게 하죠. 근데 형주가 손권에게 넘어가면서 자연히 유장도 손권 땅에 속하게 된 건데 여기서 손권이 관우를 처형한 것에 이어 이 유장을 자신이 멋대로 익주목으로 임명해버립니다. 이미 익주목 자리를 유비가 빼앗아서 실질적 지배자가 되었는데 형식적이나마 유장을 익주목으로 다시 추대해서 유비의 신경을 엄청나게 긁는, 자극하는 일을 더 벌인 것이죠. 이건 유비의 익주 점령과 현재의 지배,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원래 익주 주인은 유장인데 유비가 멋대로 부당하게 강탈한 것이다 라는 어필을 온 천하에 지금 손권이 마구 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가족과 다름없는 관우를 참살하고 알토란 같은 형주 그 좋은 땅을 강탈한 것에 이어 더 나아가 현재 유비의 본거지가 된 익주의 지배까지 뒤흔들려는 유비 입장에선 그야말로 기가 찰 일인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화난다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유비에게. 손권의 이 공작은. 유비가 처음에 익주를 먹을 때도 익주 내부 세력 중의 일부가 배신을 해서 유비한테 사전에 몰래 붙었죠. 그 사람들이 법정, 장송 이런 사람들인데 이 스파이들이 유비의 익주 정벌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즉 유장은 내부 세력, 즉 자기 편의 배신에 의해 엄청난 타격을 입고 멸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배신을 유비라고 반드시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유장 같은 경우도 분명 무능하다는 당대의 평가가 있긴 했으나 막판에 성도에서 최후의 저항을 할 때 유비에 대항하여 결사항전하자고 이야기했던 백성과 세력들이 꽤 있었고, 유장이 백성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냥 조기항복하자 했을 때는 성도 성 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기록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엄같이 홀라당 배신한 사람도 있었지만 장임 같은 장수는 끝까지 유비에게 귀부하지 않고 유장의 의리를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유비도 익주에서는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유장은 아버지 유원 때부터이긴 해도 익주에서 먼저 자리 잡아왔으니 거주 기간은 훨씬 더 길고, 아버지 때부터 지배자로서 이런저런 끈들과 인맥, 네트워크, 사람들은 당연히 익주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을 터.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넘어서 지금 선권의 비호 아래 나도 익주목이다 이러면서 익주 근처에서 알짱알짱 거리고 있다면 유비로서는 과연 마음 편히 익주에서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유장이 그렇게 나도 익주목이요 하고 근처에서 알짱 거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권, 이 사람이 비호하고 그렇게 하라고 뒤에서 바람을 넣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선권이 바람을 넣고 있다. 즉 선권은 익주의 유비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강력한 공작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익주목으로 홍보해주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음으로 양으로 돈, 사람 등등 지원해주면서 유비를 안에서부터 흔드는 그 공작, 아예 선권 본인이 거기에 깊이 관여했을 겁니다. 익주 땅 안에서 반유비파를 집결하고 그들이 내분을 일으키는 걸 촉진했다는 것이죠. 유비 입장에서는 선권 저거를 그냥 살려두었다가는 선권의 이 내분 유도 공작에 의해 언제고 크게 한 방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선권의 그 익주 총나라를 향한 공작은 비단 유장이라는 매개체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교주의 사섭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정사, 삼국지 사섭전, 선권은 남쪽에 있는 사섭과 사일의 아들들을 모두 중랑장으로 임명했다. 사섭은 또 익주의 호족 옹계 등을 회유하여 익주군의 백성을 이끌고 멀리 동쪽으로 의지하도록 했다. 선권은 이 일로 해서 사섭을 더욱 칭찬하고 위장군으로 승진시켰다. 이 익주의 옹계라는 호족이 총나라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사주하는 일을 사섭시켜서 하고 또 그걸 해내니까 잘했군 잘했어 하면서 포상을 주는 모습이죠. 유장전 선권이 관우를 죽이고 형주를 취하고는 유장을 익주목으로 삼고 자연에 머물다가 돌아왔다. 유장이 죽자 익주 남쪽 지역의 호족들을 거느린 옹계가 익군을 점거하며 반란을 일으켜 오나라 선권에게 붙었다. 총나라 내부의 반란 세력과 끊임없이 사통하며 총나라를 안에서부터 붕괴시키려는 선권의 지속적 공작 모습 계속 기록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선권이 다시 유장의 아들인 유천을 익주 좌사로 삼고 교주와 익주의 경계머리에 거처하게 했다. 유장 사망 이후에는 유장의 아들 유천에게로 이어받게 해서 익주와 교주의 경계, 즉 총나라를 계속 자극할 만한 곳에 예전 익주 지배자의 아들을 위치시켜서 익주 내 반총나라 세력을 계속 자극하고 찝적대려는 포석을 선권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선권은 유비와 그가 만든 총나라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둘 인물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뒤흔들어서 망하게 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인물이라는 것이죠. 즉 선권이 살아있는 한 총나라는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다. 하물며 지금 조자룡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주적은 선권 오나라가 아니라 위나라니까 그쪽으로 예봉을 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정론이긴 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위나라를 쳤던 게 관우인데 충분히 관우가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촉지휘관 관우가 위나라로 쳐들어가니까 기회는 찬스다 하고 총나라 관우의 본거지를 기습해서 흔들어버린 게 선권 아닙니까? 유비가 선권의 관우 참살과 유장을 다시 익주목 임명하고 유비 진영 내부 공작질 하는 거 등등 다 참아 넘기고 유비가 조자룡 말대로 위나라로 공격을 간다 한들 총나라가 위나라 공격할 때 관우가 그렇게 할 때 이미 한번
오케이, 땡큐, 기회는 찬스하면서 총나라를 쳐들어왔던 손권이 한 번 한 행위를 두 번은 안 한다는 보장이 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위나라를 치러 갈 때 형주까지 손에 넣은 손권이 그 빈틈을 노려 익주로 진군해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죠. 즉 유비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도 손권이 계속 나라 내부를 흔드는 첩보 공작을 벌리고 위나라 공격 가기에도 뒤가 몹시도 불안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너무나 까다로운 입안의 가시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관우라는 일생 최고의 동지를 잃었다. 형주라는 중요하고도 좋은 땅도 뺏겼다. 거기에 더해 익주, 예전 지배자 유장을 익주 목으로 옹립하며 유비의 익주 지배에 반대하는 내부 세력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비가 손권에게 찍소리 한마디 못한다? 관우 죽인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뭐라고 하지도 못한다? 이거는 천하 슈퍼 대호구죠. 천하 슈퍼 대호구가 되면 과연 현재는 일단 유비의 지배하에 입 다물고 있는 익주의 호족 세력들이 언제까지 유비와 그 부하들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냐. 엄청나게 얻어맞고 현재도 괴롭힘 당하는데 손권한테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유비라고 하면 형주는 고사하고 이방인으로서 지금 당장 익주를 지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군주는 최소한의 위엄이 있어야만 합니다. 군주의 위엄은 지배를 위해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군주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손권한테 저렇게 처절하게 당하면서도 현재도 당하면서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즉 손권보다 약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익주 호족들에게 아로새겨지는 순간 익주 내부 세력들이 줄줄이 손권에게로 내통하고 달라붙는 배신의 대릴레이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으리요. 손권 정복, 형주 탈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손권이 관우 없애고 헤헤 하하 웃으면서 유장 내세워서 이런 공작도 펼치는 이상 유비는 본거지 익주의 지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손권을 가만히 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손권한테 당하기만 할 사람은 아니다. 내가 손권보다 약하지 않다라는 걸 익주 터줏대감 호족들과 천하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아까 통찰력 있는 유엽이 유비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수전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예측을 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위엄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 위엄이라는 건 단순한 허세나 자존심이 아니라 그나마 있는 익주라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함, 즉 생존을 위한 위엄입니다. 그리고 더 과거로 가면 손권이 유비에게 무슨 행위를 또 했냐? 좋은 별전, 손권은 유비가 서쪽을 정벌한다는 말을 듣고 배들을 대거 보내 여동생을 영접하게 했는데 그 유비 부인, 손부인 얘기하는 거죠. 손부인이 은밀히 유비 아들 후일 총나라 이대왕제 유선을 데리고 오나라로 돌아가려 하니 조은이 장비와 함께 병력을 이끌고 강을 가로막고는 유선을 구해 돌아왔다. 이건 당연히 손권 여동생 손부인이 독단으로 결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 손권이 여동생에게 시킨 거죠. 유비 아들 잡아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손권이 유비 아들을 유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비도 군주 이전의 아버지인데 손권은 유비 아들의 유괴 미수범이란 이야기입니다. 유비가 손권에게 이가 갈리겠습니까? 안 갈리겠습니까? 군주의 아들이 라이벌 나라에 납치당한다는 건 정말 나라 근간이 뒤흔들리는 엄청난 일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주는 것인데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바로 손권이라는 것이고 군주를 떠나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도 유비로선 손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손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유비 조직을 망하게 하고 뒤흔들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인간이다. 실제 기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비 입장에선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 손해, 괴롭힘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손권을 그냥 마냥 내버려 두기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형주라는 땅, 이게 절대 그렇게 버려도 오케이 할 만큼 가벼운 땅이 아닙니다. 일단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죠. 딱이 그 위초고 삼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디로도 갈 수 있는
위초고 삼국 구도라고 봤을 때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요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고 자체적인 경제력도 대단히 풍요롭습니다. 궁극적으로 유비의 목적은 중원을 수복하고 한시를 제대로 중심지에서 부흥시키는 거죠. 즉 현재 위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나라 수도 중심부를 향해 이 구도상으로는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형주입니다. 오죽하면 관우가 북벌 일으키니까 조조도 기겁을 하고 수도를 더 위쪽으로 옮기려고 했었죠. 위초고 어디로도 통하는 최고의 요지인데다 경제력도 풍부하고 한방에 위나라 중심부로 가장 효과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여기를 먹을 수만 있으면 최고죠. 반면에 나중에 제갈량이 북벌하는 이쪽, 엄청 높고 험난한 진령산맥 넘어서 북벌하는 이 루트. 진령산맥이 높은 곳은 3000m 넘는 곳도 있어요. 제갈량이 그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죠. 북벌 때문에 하도 고생해가지고 수명이 줄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당연히 이렇게 대산맥 넘어서 가는 것보다는 조조를 대공포에 빠지게 했던 여기 형주에서 바로 치고 가는 관우 북벌 루트가 월등 편리하죠. 과연 초기 위나라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루트를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 공격 방향로가 험한 산 넘어가는 하나만 있는 게 나을까? 물어보나 마나 한 거죠. 당연히 두 개의 루트를 가지는 게 전략적 이점이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거고, 이건 마치 격투기에서 펀치와 레슬링 다 가진 선수하고 오로지 펀치 하나밖엔 공격 방향성이 없는 선수하고 상대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랑 비슷한 거죠. 천하통일을 할 생각이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 과연 형주를 내버리고 익주 한 곳에서만 나라를 틀어박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래서 공격 방향성을 하나로만 국한시키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전략적으로. 하물며 천하통일이라는 게 무슨 소설이나 게임처럼 대단한 지략가 한두 명만 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경제력입니다. 사실 초기 나중에 결국 무너진 것도 궁극적으로 근간의 이유는 경제력 차이예요. 익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랑 형주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나라 경제력이 비교가 안 되죠. 유비가 바보여서 혹은 그냥 단순한 친한 사람이 잃은 분노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우리 총나라가 천하를 제패하려면 형주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곳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위치다라는 전략적 사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유비가 당연히 이 생각했을 겁니다. 전략적 사고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유비도. 근데 다들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결정했다고 대충 퉁치고 넘어가니 엄청난 과소평가고, 물론 그 전략적 판단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닙니다. 틀린 판단일 수도 있지만 전략적 그림을 그리기는 했다는 거죠. 최소 찬반 양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판단이다. 즉 일방적으로 유비만 바보였다, 이렇게 몰아가기만 할 일방적 선택지는 아니었다. 또 분명히 그래도 저는 유비가 이릉대전 일으키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네요 라는 댓글이 달릴 텐데, 그건 전혀 본 영상의 맥락을 못 읽으시는 댓글일 거고요. 또 관우 죽음에 유비가 슬퍼해서 그 복수의 의미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유비의 이릉대전 시도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유비 입장에서 왜 일으켰는지 그 배경을 제대로 정확히 이해해보자는 거지, 그 선택을 옹호하거나 잘했다고 칭찬하는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유비의 손권 정벌은 너무나 구현하기 힘든 암초들도 많았으니 그중 하나가 바로 장비 문제였습니다. 이릉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장비에게 엄청난 변고가 생기게 되죠. 이후 본격적인 유비와 손권의 대승부, 이릉대전 이야기 진행하기 앞서 장비의 변고 이야기 좀 하고 본격적 이릉대전 실제 진행 이야기로 넘어가죠.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